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양자역학 100주년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양자 산업화의 원년으로 삼고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1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대강 대치만 계속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학교를 떠난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과 손정희, 이재용 세 사람이 깜짝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AI 시장에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걸 보여준 딥시크 열풍 이후 AI 패권을 둘러싼 한미일 AI 동맹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쥐가 감염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숙주지만 정작 질병에는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박쥐 20종 모두에게서 강력한 면역 체계가 나타났는데 이런 유전자 출현 시점이 박쥐가 비행 능력을 갖게 된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해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1조 원 규모의 혁신 펀드도 만들어 기업 R&D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일정 비율로 연구비를 내도록 하는 연구비 매칭 부담. 현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절반에 달합니다. 기술력을 가졌어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가 핵심 전략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한해 현금 부담 비율을 최소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만들어 기술 사업화 기업 등을 중심으로 R&D 혁신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펀드 운용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기술 사업화와 관련돼서 그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 펀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열풍과 같이 AI 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만큼 정부는 이달 중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전략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양자 분야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체계 정비에도 나섭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핵심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장관이 직접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R&D 현안을 두루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세계은행과 펀드 운용사, R&D 자금관리 전담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과학 분야 특화펀드로 반도체와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기술 사업화 분야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펀드는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이 출자를 통해 총 4,940억 원 규모로 우선 조성되며 신한자산운용이 펀드 운용을, 한국연구재단이 자금 관리를 맡게 됩니다. 추가로 4년 동안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 조성과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총 1조 원 이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올해 유엔이 선포한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물리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우성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선포식과 함께 양자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발표와 학술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좌담회, 대중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유엔은 양자역학의 응용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를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유상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자 기술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올해를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자 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여 민간과 본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 단위의 양자 종합 계획과 클러스터 기본 계획을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도 휴학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 결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가 일제히 사표를 던졌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휴학은 불허하는 강공으로 맞섰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전공의 수련 특례 등 뒤늦게 나온 유화책도 성난 의료계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훼손을 끼친 의료 계약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홍역을 치른 지난 1년, 주요 병원 수술 건수는 갈등 전의 70% 수준을 회복했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대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눈높이에 맞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이달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 출구는 한참 멀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의정 갈등 상황이 해를 넘긴 가운데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의대생 95%가 휴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8,343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의 95%에 해당하며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휴학생 통계보다도 6,759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에 의대 복학생이 18명에 그치는 등 올 1학기 의대생 복귀 신청 역시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이달 안에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시간 끌기식 대책이 아닌 이사학번과 신입생의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외상 전문 의사를 육성하는 수련기관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고대 구로병원은 오는 28일부터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의 3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공의 2명이 2년 과정으로 수련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전공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 된 것은 복지부의 올해 예산 가운데 관련 연사업비 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는 지난 2014년 중증 외상 전문의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고 11년 동안 20여 명의 외상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에 가장 둥근 달은 밤 10시 53분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5년 을사년 정월 대보름 달이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46분에 뜬 뒤 완전히 둥글게 되는 시각은 밤 10시 53분,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다음 날 새벽 0시 54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름달은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정반대편의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천문연은 보통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달이 타원 궤도를 돌면서 근지점을 통과할 때 더 커 보이고 원지점을 통과할 때 작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조류 추출물이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감태와 청각 등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생쥐 세포주를 대상으로 해조류 추출물 4가지의 염증 반응을 연구한 결과 발현을 억제하거나 발현 수준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조류 추출물의 미세먼지 염증 억제 효과 연구 논문은 최근 나온 국제학술지 메디시나에 실렸습니다.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숙주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박쥐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 비행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었던 에볼라, 사스, 메르스는 모두 박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19를 일으킨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는데요. 실제로 박쥐는 광견병, 에볼라 등 200여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가 사는 주요 숙주입니다.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 200여 종 가운데 60여 종은 사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인데 사람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연구진이 박쥐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20종의 박쥐를 대상으로 DNA, R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유전적 특성과 질병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박쥐는 바이러스로 인한 DNA 손상을 막거나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를 다수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구진은 박쥐의 면역 체계가 발달한 시점이 박쥐의 비행이 진화한 시점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박쥐는 비행할 때마다 시속 100마일까지 속도를 내고 심박수가 분당 1000회까지 치솟습니다. 이때 체온이 40도에 이를 정도로 몸이 뜨거워지고 신진대사가 급속히 진행돼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일어나기 쉬워지는데요. 연구팀은 박쥐가 노폐물과 염증을 내버려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인간의 면역 체계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문을 연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났습니다. 스타게이트 참여로 이미 손을 잡은 손정희 회장과 샘 올트먼이 이재용 회장과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미국 오픈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깜짝 3자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미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우리 돈 7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삼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손 회장과 AI 전용 단말기를 만들겠다고 한 올트먼 CEO 모두 반도체 기술력을 갖춘 삼성을 AI 동맹의 일원으로 초대한 셈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올트먼은 딥시크에 맞서 전열을 다지는 동시에 스타게이트 투자금 확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Nothing specific. Just updates and potential collaboration discussion. We don't know. We just have to start discussing. 샘 올트먼은 카카오와도 손잡고 한국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투자 가능성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Quite incredible. There's so much of Korea that makes AI a good fit. If you think about all the industry here, from energy to semiconductors to internet companies, it's really a sort of unbelievably strong place for the adoption of AI. 원래 친분이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뒤에는 원더풀이라고 말했습니다. HBM 등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의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SK에도 스타게이트 참여 제안이 이뤄졌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 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급부상하는 중국의 AI 굴기 견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를 관저로 부른 자리.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이 AI에서 여전히 중국에 뒤처져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日本と合衆国がこの AI の分野においてさらに協力を深め、世界がより平和で豊かに、そして安全になるように努め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AI 협력을 주요 의제로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AI 스타트업 딥시크로 상징되는 중국의 AI 기술 급부상을 견제하는 데 미일 간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보관입니다. 일본 정부는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ディープシーク社が取得した個人情報を含むデータは中華人民共和国に所在するサーバーに保存されること、当該データについては中華人民共和国の法令が適用されること。 일본 언론들은 미일 양국이 AI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 AI는 기업용 생성형 AI를 판매하는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민간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ソフトバンクとオープン AI で 50%、50% の合弁会社を設立するということで、正式に先ほど覚書を調印しました。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어떤 청구서를 내놓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이시바 총리가 AI 협력을 화두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19일 미국을 찾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겸 SK그룹 총수가 국내 20대 기업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우리나라 공식 경제사절단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는 한 달 유예됐지만 중국을 대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고 유럽연합이나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나 반도체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가능성도 여전해 사절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방미 기간 정부 고위 관계자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주요국 가운데 1위이고 미국 내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보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상당한 만큼 관세 때문에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액화 천연가스나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협상 전략을 잘 가다듬는 시간으로.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휘청이는 경제를 다잡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예고한 보복 관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고 백악관도 두 정상 간 통화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시간 4일 오후까지 전화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애초 예상보다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0에서 15%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지난 4일 출범했습니다. 오는 4월까지는 항공안전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최근 한 달 잇따른 항공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공안전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항공,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로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됩니다.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분과와 공항시설 개선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LCC의 정비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건설, 운영 규정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전 분야의 안전 실태를 진단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다음 달 말까지 항공안전 전 분야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첫 회의를 주재한 백원구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갈등은 진보와 보수 사이 정치적 갈등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인 3,95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82.2%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꼽았고 노사 갈등 79.1%, 빈부 갈등 78%, 대중소기업 갈등 71.8% 순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갈등은 2018년 49.6%에서 2023년 60.9%로 11.3%포인트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이 58.2%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고 33.0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지인과 술자리도 같이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유엔이 정한 양자의 해입니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기에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3대 기술 분야로 지정한 바 있고 다음 달에는 민관합동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하는데요. 정부가 올해 양자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4% 늘리고
15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가 국내 양자 산업화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